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워싱턴 관련 뉴스를 이제 반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반은 우리 이제 서울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워싱턴 관련 뉴스는 최근에 이 FBI 국장이 서울, 중국, 일본,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민감한 나라들, 중요한 나라들 세 군데를 좀 방문했습니다. 자, FBI 국장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되게 취임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중요 기관들, 중요 나라들을 방문하잖아요. 이제 상견례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고, 또 이제 실질적인, 왜냐면 기관장이니까요. 상견례 플러스 실질적인 이슈를 다루는 이런 투어가 되는 겁니다. 예, 순방이. 자, 그래서 이 FBI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니까, 수사정보기관이니까요. 그러니까 FBI는 수사기관도 수사기관이지만 준정보기관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외교관들 또는 정보기관 요원들에 대한 방첩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 미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BI 국장이 왔다 갔는데 이제 문제점은 바로 뭐냐? 우리 시각에서 본다면 사이버 범죄 하면요. 사이버 문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 FBI도 말이죠. 중국 사이버 범죄, 러시아 사이버 범죄도 해당되지만 북한 사이버 범죄도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 북한, 러시아. 우선 미국의 안보를 가장 세게 위협하는 나라들이 바로 이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 이런 데가 되겠죠. 이란, 시리아. 예. 자, 그러면 사이버 범죄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이 침투 행위는요. 이 근거를 좀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사이버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 범죄 행위는요, 다양하죠. 가장 심한 게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돈 갈취해가는 거, 예. 자,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를 뚫어서 이제 수조 원씩 해가고 있죠. 북한이.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침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작 활동, 정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뭐냐? 이게 이제 부정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이버 침투를 통한 부정선거, 이거 우편 투표,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제 면허증을 조작해가지고 우편 투표 조작을 했다.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의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이미 드러나 있죠. 특히 지난 6월 달에 우리 대선 감시요원으로 들어왔던 존 밀스 대령, 지금 이제 미 국무부에서 수석 부차관보를 맡고 있죠. 반도체 담당. 자, 이분이 바로 중국에서의 한국 선거 개입의 총지휘자는 누구냐? 지금 닝후닝이다. 서열 4위다. 이런 고위직이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양한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부정선거 공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온라인 선상에서의 부정선거 의혹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사이버 범죄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파텔 국장은요, 미 의회에서도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선거 개입 공작, 이거를 폭로해서 상당히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데, 바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파헤치는 1등 공신 중 하나가 파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FBI 국장이 한국 방문에서는 중국의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된 의혹,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 정보기관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레거시 미디어에서는요, 이게 11월 초순에 왔다 갔는데 11월 7일경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거의 열흘이 지나서야 지금 보도를 일부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예, 일부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는 데가 말이죠, 우리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커녕 방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침묵을 견뎌왔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지금 이제 조선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진 커밍스 평론가가 FBI 국장의 한국 방문을 예사롭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 반문의 의미를 내놓으면서 이제 보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보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요, 지금 이번에는요, FBI 입장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신안 앞바다에서 초대형 이 여객선이 지금 좌초되는 이런 사고가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건, 이게 이제 9시간 만에 이제 완전히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종료되고 보니까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무려 26,000톤급인데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항해사죠. 이 항해사가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만지느라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통로가 좁아가지고 이건 1등 항해사가 직접 항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등 항해사가 이제 운항하는 구역이에요. 협곡. 그런데 이제 1등 항해사가 조타시를 비우고 있었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고 자 그러다 협소로 나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요 자동으로 항해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항해해야 되는데 자동 항해 장치를 갖다가 수동으로 미리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늦게 바꿔버렸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승무원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님들의 경우에는요 승객의 경우에는 저는 무사했어요. 승무원 21명에 승객이 246명인데 무사하게 다 끝나기는 끝났지만은 20여 명이 지금 이제 통증 같은 게 있어갖고 병원으로 후송되고 다행히 이제 큰 부상은 없는 걸로 됐지만은 야 이거 말이죠 267명이나 태운 선장이 유의를 소홀히 했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조사가 또 계속해서 진행될 건데 정말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양사원 칼럼을 여러분께 이번 시간에는 꼭 제가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사원 칼럼이 말이죠. 이 정권이 구린인데도 대담하고 노골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지금 뉴 노멀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워싱턴에 있는 제임스 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말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우리 국내 사법 리스크 재판받고 있는 사항들이죠. 대부분이. 이거를 국제 관련 기구에 전부 고발했다. 이런 보도를 트루스 데일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루스 데일리는요, 이 고구려 프레스 이거를 근거로 해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지금 전부 재판이 중단되다 보니까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요게 이제 각 국제 수사 또 그 정책 관련 기구에 이렇게 고발이 돼서 국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글로벌 이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관련 기관에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무슨 그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무슨 뭐 국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기관에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내부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자, 그거는 이제 관심을 갖는 거하고 이게 국제적인 이슈로 공론화 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든지 간에 5개 재판에 8개 사건, 12개 혐의가 되는데 이런 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는 거 이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안 되니까 국제적인 그런 지금 활동을 하는 제임스 신 목사가 있게 되는 건데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이 검토할 필요가 좀 있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당과 정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지금 이제 이 제임스 신 목사의 이 고발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지금요,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자, 우선 이 검토 절차를, 제임스 신 목사,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도 얼굴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미 정부기관, UN 관련 기관, 이런데 전부 고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절차는 예비조사 자료 요청을 한다. 그 예비조사 자료 요청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제출된 문서의 진위 근거를 검토하게 되고 기관 간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또는 서로 이제 질문하는 중간 이건 이제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국제기구하고 정부 간의 정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을 갖다가 기록물로 넘기는 이것도 가능성은 중간 정도가 된다. 그래서 공식 보고서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재하거나 또는 권고안. 이거는 이제 의존성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안보, 부패, 범죄에 따라서 이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이제 트루스 데일리가 말이죠. 이 핫 이슈에서 제목이 이재명, ICC, 미 정부,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국제 고발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국제기구에 이제 그 피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재명이가. 그래서 우리 국내 이슈가 국제적인 이 감시 국면으로 지금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내 차원에서의 논란을 넘어서 인권 규범 그리고 국제적인 안보 규범 여기에 차원에서 국제적인 검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트루스 데일리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고구려 프레스 보도를 근거로 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요 해외 시민 네트워크하고 국제 연대 단체들이 11월 13일 날 이재명 관련 고발 문건을 ICC가 국제형사재판소죠. 그 다음에 이제 미 백악관하고 연방 정부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 이건 이제 대북 송금 그리고 미 국무부 인권국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오차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여기에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그 제출 주체들은요 이번 제출이 단순한 항의 성명이나 탄원이 아니고 국제법을 근거로 한 그리고 이제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한 그리고 증빙이 포함된 정식 고발 절차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출을 통해서 이 사건의 성경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제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대되는 변화는 뭐냐 국내 사법 처리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중 관할 시스템으로 더 커진다. 그리고 사건이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보관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예비 조사나 또는 자료 요청과 같은 초기 절차가 개시될 여지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정치 프레임이 아니라 국제 인권 또 안보 규범 기준에서 이거를 재검토하게 된다. 자, 그래서 특히요. 5차가 대상이 됐다는 점 유엔 인권 기구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입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건이 정치 참여의 자유, 그 다음에 사법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권리 침해 여부 등을 국제 인권 기준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요것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800만. 그래서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 미 국무부의 인권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고발인 측의 주장을 보면 이 송금 의혹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하고 23975 위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벌크 캐시는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 위반이다 이거죠. 그리고 제재 근거로는 국제비상경제권법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이게 이제 미국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국제기준에서 입증될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개인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제재 여부는 미국 정부의 독자 판단이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전화같이 무슨 정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유엔 또는 다른 이 국제형사재판소 이런 데서 이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절차를 공식적으로 말이죠. 제시해서 진전을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국제기관에 제출됐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의미는 있다. 예,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제 고발로 확산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 하나는 사건이 이 국제 이슈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국내 정치와 독립된 외부 기관의 장기적인 검토 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외신 또는 이 NGO들의 관심이 국제적인 증대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내 정치 사법 갈등이 국제사회 분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런 그 현직 대통령이 국제 제재 관련 기관에 고발되는 문건으로 제출되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참 부끄러운 일이죠. 대한민국에도 G10 안에 들어가는 확고한 나라인데,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 이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 미국 정부 이런 데서 공식 입장이 표명될 경우에 사건을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대북제재, 국제인권 규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추가 주목된다라고 트루스 데일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론적으로, 추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파장도 예상될 수 있지만은 이건 이제 추상적인 이론적인, 원리적인, 원칙적인 측면.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사법
판단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요, 재판이 중단됐어요. 사법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 판단에서 무죄, 방탄, 요 각종 법이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이 죄의 유죄 여부가 판정되지 않은 것을 국제기관이 앞장서서 먼저 결론을 내리거나 또 심층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 소사이어티에서의 위상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자, 뭐 저의 이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더 트루스 데일리 또는 다른 전문가들이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한계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결국 5년 지나면 이제 사법 시스템이 작동이 될 것이고 그때 유무죄 판단 여부에 따라서 그때 이제 또 우리 시민단체 또는 글로벌 NGO 이런 데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그때는 또 다른 국면이 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의 사전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원수는 우선적으로 국내 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 결론이 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이게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고발했다 해서 마치 무슨 뭐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것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요. 예. 파텔 국장이 지금 서울에 왔다 갔어요. 지난 7일 날 왔다 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FBI가 이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파텔 국장은 세계 주요 기관과 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의 일환으로 11월 4일 주간에 일본 도쿄, 한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해당 지역 법 집행기관, 정보기관,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파트는요, 인도계예요, 인도계.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송파로 분류되고 있고, 팸 본디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의 주요 정적에 대한 단죄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서울 방문 중에요.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관과 만나서 FBI와 한국경찰청 간의 중요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파텔과 부국장은 사이버 공격자 격퇴, 지역 내 스캠, 센터 확산 방지 등 상호 협력의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요. 파텔은 방한 기간 중에 지난 7일 날 비무장지를 찾아서 크리스트 주한 미군 제19 지원사령관 춘장과 유엔사를 비롯한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관할 지역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다. 근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도 지난 3일 날 DMZ를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고위 당국자들이 DMZ를 잇따라 방문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방문에서는요, 조지 클래스 주일 대사와 함께 요시노부 일본 경찰청 관방장과 만나서 법 집행기관 협력 강화 문제를 논의했고, 특히 사이버 범죄 그리고 초국가적 범죄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지난달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 펜타닐 위기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약속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는요, 파텔 국장은 2016년도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첫 번째 FBI 국장이다. 자,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FBI는요, 아주 뭐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얻고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특히 우리는 이제 부정선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좀 길어요. 퀸제 누비아 2호 이 좌초 사건. 이 사진만 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요게 사고 지점. 267명이 탄 여객선이 좌초됐는데 19일날 오후 8시 17분에 발사했어요. 자, 이게 정산도하고 진도. 여기 족도 여기에서 나왔어요. 신안 근처 족도. 근데 여기 이제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목포로 가는 배인데 여기가 이제 협소로기 때문에 반드시 선장이 1등 항해사가 조타를 딱 항해를 해야 되는데 선장이 자리도 비었고 핸드폰 갖고 장난치고 있었다. 자, 그래서 바위를 들이받았어요. 바위. 이거 보십시오. 이 산 바위를 받아버렸어. 정말
천운이죠. 그래서 한 명도 안 다치고 다친 사람 한 20여 명. 네, 그런데 생명을 저질 이상 없다. 퀸 제누비아. 퀸 제누비아. 네. 26,000톤급.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사고가 난 장산도 해역은 외해가 아닌 연안으로서 수심과 항로폭이 좁대요. 그 협소로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깊은 항해가 요구되는 항로인데 통상 좁은 협소로에서는 자동 항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동 항로를 하지 않고 수동 항로를 해야 되는데 뒤늦게 수동 항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미 거기에 이제 사고 부딪히기 직전에 이 항로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 전환이 늦어지면서 족도에 부딪혔다. 족도에 부딪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항해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항해사가 말이죠. 방향 전환은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너무 늦게 사는 거야. 핸드폰 갖고 장난 노는 바람에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조사. 그래서 이제 267명이 탔는데 3시간 만에 전원 구조가 됐고요. 경비정이 17척, 구조정이 4척, 그리고 항공기 한 대가 동원이 돼서 밤에 말이죠. 조명탄을 쏘면서 승객을 3시간 만에 전원 잘 구제를 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바다는 잔잔한 상태. 그래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6m, 파고는 0.5에서 1m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하니까 그래도 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탈시키는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연이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첫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요즘 새로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김정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새롭게 나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얘기는 어제 방송에서 오늘 심야 방송이죠. 12시경에 보내드린 방송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2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수부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제동을 가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짧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도 연결 이산가족, 그 다음에 DMZ 국제지대와 여러 가지 대북 경협 사업을 밝혔는데, 그 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철도 연결 문제입니다. 이 철도 연결 문제에 관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조사까지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직접 실행작전에 이르지 못한 것은 결국은 미국의 반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의 큰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야말로 제재를 무력화시켜서 사실상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무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까지 계속 반대하고 있고, 이번에도 미 국무부가 밝힌 입장은 남북 경협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은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는 상당히 현 정부가 무겁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미 시행착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도 연결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제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2년 안에 철도 반드시 북한 너머까지 연결시키겠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 제2기 차기 정권까지 창출하겠다. 그 의도가 분명히 깔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말까지 분명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아마 부글부글 끓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정부는, 그리고 미국 정부도 외교적 레토릭 수준에서는 한미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견이 없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안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22일 날 미 의회 조사국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에는 근본적인 긴장이, 여기서 중요한 용어, 근본적 긴장입니다. 다양한 이슈에서 나오고 있다. 계속 표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대북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에서 문제를 분담금 이 두 가지를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RS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근본적 긴장 그리고 다양한 이슈 계속 표면화가 아니고요. 계속 이 얘기는 한미 간의 갈등, 이견이 보통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 미 의회 보고서가 지적하는 말, 현 정부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양보하는 것에 우호적이다 이거예요. 더 많이, 더 빨리. 이게 쉽게 얘기해서 퍼주기 정책이라 이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있고, 이것이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걸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미국이 볼 때 만약에 현 문재인 정부가 철도 연결을 비롯해서 기존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벗어나서 한 남북한 간에 그야말로 민족 공조라고 하는 명분 하에 강행할 경우에는, 강행할 힘도 없어요. 강행하면 미국이 지금 그만두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축을 막으려면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회초리를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회초리,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 기업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신호음을 바로 미 국무부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라 이 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과거에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남북 여러 가지 사업할 때 기름 좀 남북 간의 공동사무소에 공동사무소를 할 적에 기름을 많이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한국 정부는 유엔 제재 걸리지 않는다 했는데 나중에 미국 정부 유엔 제재 걸렸다고 유엔 보고서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남북 메시지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해서 내는 메시지가 잘못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작동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저는 현 정부가 무겁게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국 의회 보고서가 얘기한 대로 한미 간에 상당한 갈등 요인 현 정부 내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국회, 지금 현재 미 의회에서는 이런 그 한미 갈등,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입법조사처에서 현재도 김정은 후계자 김여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김여정의 비화,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뭘 보도하고 있느냐면 어렸을 때는 상당히 통통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김여정의 경우 그 대학 교수들로부터 개인 학습을 받았다. 프라이빗 레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일이는 김여정이가 똘똘하기 때문에 아쉬운 코털이다. 코털만 있었으면 권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우리 한국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DMZ도 우리 한국 관료들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 인사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말수도 적고 침착하고 그리고 할 얘기는 확실하게 한다. 예. 그리고 정확한 워딩을 구상하고 있다. 이 표현력이 좋다는 얘기죠. 예,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한다.
그리고 웃는 얼굴, 뭐 이건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 남편은 평민 출신이고 우인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연애 결혼을 했는데 김여정이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성사가 됐고 그래서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김여정이는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자녀 둘을 가지고 있고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때 왔을 때 임신 중이었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중앙일보에서 이 개인적 비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북한에서 대표단을 중국에 이번 주 중에 급히 파견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를 계속 보도해주고 있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겁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소식통 2명, 그러니까 이 북한의 대표단은 중국 방문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아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지금 이 로이터 통신 인용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와 건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정은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알려지면 이게 관료들 틀림없이 관료들일 텐데 알려질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김정은 지병과는 무관하다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관련이 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있죠. 어느 나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얘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완전히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제 대표단이 이번 주 중에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식량 문제, 무역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식량과 관련해서 북한 내 요즘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내 사재기 열풍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김정은 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 방문 북한 대표단 당연히 김정은 지병과 관련이 있고 순수 경제 대표단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식량 중에서 식량난 해소가 요즘 상당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쌀과 콩, 채소, 라면, 의료품 등을 중국이 보낼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된 이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북한의 의료 장비를 원조했고 중국도 앞으로도 만약의 필요에 대비해서 북한의 진단 키트도 대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계속 돕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이징에 들어가는 북한 경제대표단 단장이 누구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에 머물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부재 상태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정이 김여정과 최용해 이런 그 측근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맨 먼저 코로나 위기가 온다고 할 때 초기 단계부터 김정은이는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서는 좀 단동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화물 열차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목격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걸로 보면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김정은이가 와병 이것이 100% 맞다고 치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제 대표단의 방중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김정은이가 아픈 게 아니고 뭐 수술한 것이 아니고, 왜냐 이 4.15 행사 때 경축 연회도 없었고 중앙보고대회도 안 했다. 이것은 바로
그리고 12일 날 최고인민회의도 늦게 개최됐고 김정은이 안 갔다. 이것은 그만큼 코로나 방역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지금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이 중국 대표단 다 김정은이의 지금 부재 상태와 전부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이가 정말 신변에 아무 이상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이미 이 결정적인 예시가 바로 뭐냐면 요즘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합훈련에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노동신문, 옛날 같으면 노동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비난을 퍼부어야 되는데 겨우 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아니면 메아리, 통일신보 그리고 이 주체도요 정체불명의 인사들 제가 보기에는 실명이 아니고 가짜 인물을 내세워 갖고 아주 낮은 수위에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짚고만. 이 얘기는 김정은이가 살아있으면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한미 대대급 연합훈련은 2년 만에 처음 있는 거고 김정은이가 난리를 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4월달 판문점 회담 이후에 5월달에 공군 훈련이 있었을 때 맥스 썬더 공군 훈련이 있었죠. 그때 북한이 노발대발하고 리선권이가 나와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극적으로 북한이 반응을 한 사례가 있고 그것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 때부터 보여왔던 기본적 습관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리선권 당시 조평동 위원장 결국은 남조선 현 정권과 다시는 마주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안 이루어졌어요. 이 정도로 강력히 반발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체 이런 방법 없다. 더군다나 22일 날 있었던 B1B 괌에서 날라온 B1B 이 B1B가 원산에까지 진격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가서 쉬고 있다는 데 아니겠습니까? 쉬든지 뭐 치료를 받든지 그 전용 열차까지 있는데 태용 같은 경우 그게 기만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 전용 열차는 기만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미 정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모니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상업위성이 찍었다 하더라도 이 38로스의 북한 문제에 관한 전문성으로 볼 때 지금까지 우위성 사진 분석했는데 38로스가 실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신뢰성으로 볼 때 전용 열차 저는 진짜로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김정은이가 길든 짧든 원산에 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더군다나 우리 국내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이 저도 있어봤지만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로 믿는데 진짜 김정은이가 원산에 가 있는데 B1B가 갔다. 이거는 B1B는 지휘부, 심장부 전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김정은 신변 이상을 암시해주는 결정적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박원곤 이 한동대 교수도 이러한 걸로 볼 때는 통치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만큼 김정은이 신상에 문제가 있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정말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통상 우리는 14일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21일 그런데 북한에서는 한 달이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그런데다가 김정은이는 기저질환이 심하잖아요. 고지혈, 고당뇨, 그 다음에 고도 비만 등등.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만약에 영향이 있다. 영향이 그러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12일인데 북한에서 한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가설적 시나리오도 충분히 제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의 한보정론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